죄를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는 옛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그저 겁쟁이들의 변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을 조여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길을 느낀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죠. 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보다 진하고 물보다 차가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늪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요? 정말이지 신이 저를 버린 게 아닐까 싶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귀한 아들 녀석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말입니다. 정확히 5년 전 그 비 오던 밤 제가 차로 치고 비겁하게 달아나 버린 바로 그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그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곱고 단아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죠. 저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잡은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 손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긴장해서 힘이 들어간 게 아니더군요. 명백한 저기가 느껴졌으니까요.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려던 찰나 그 아이가 제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빗소리 기억하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죠. 5년 전 그 차가운 빗속에 내버리고 도망쳤던 제 양심이 하필이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게 되돌아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손발이 다 부르트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만 했죠. 오직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제 인생인데 그날 밤 빗길에서의 그 한순간 비겁한 도주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상민이는 옆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라며 제게 소개하는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서늘한 눈빛은 저를 똑바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은 더러운 죄를 내가 낱낱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제가 그토록 잊으려 발버둥 쳤던 5년 전의 뺑소니 사고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인생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악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지고 원한으로 얼룩진 아주 지독한 저주였던 겁니다. 지은이라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답니다. 제 아들 상민이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들떠서 그녀를 제게 소개하더군요. 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며 웃는데 그 해맑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아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제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마치 시체를 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악수를 나누는 그 찰나의 순간 제 등골을 타고 기분 나쁜 한기가 찌릿하게 스쳐 지나가더군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여자는 위험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니 저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반겨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완벽하게 연기하더군요.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 요리 솜씨를 치켜세웠고 상민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참하고 좋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민이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180도 달라졌던 겁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것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은이는 제 집 안방처럼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는 이미 그녀에게 영혼까지 빼앗긴 듯 보였죠. 지은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기세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뜸 결혼 자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요즘은 신혼집 마련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 아주 태연한 얼굴로 제 반찬 가게 권리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권리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2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반찬을 만들고 시장 바닥 차가운 좌판에서 팔아모은 피 같은 돈이거든요. 제 유일한 노후 자금이자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전 재산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하고 달랬죠. 그랬더니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리더군요. 방금 전까지 짓고 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는 냉기만 가득했답니다. 그때 마침 상민이가 돌아왔고 지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인 척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단이 나고 말았죠. 상민이가 잔뜩 화난 얼굴로 제게 찾아와서는 엄마가 왜 지은 씨를 힘들게 하느냐며 따져 묻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더군요. 자기는 그저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너무나 차갑게 거절하셨다며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게 아니라고 그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상민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라며 지은 씨가 우리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도대체 언제부터 상민이가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해외 출장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시작한다며 제가 너무 고지식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권리금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다시 벌면 되지 않느냐며 너무나도 가볍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지은이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결국 며칠 후 지은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체념한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찌됐든 상민이의 행복이 제게는 가장 중요했고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가게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아 챙긴 후로 지은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제 앞에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필요한 말만 딱딱 내뱉었습니다. 오직 상민이 앞에서만 완벽한 약혼녀 연기를 할 뿐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우연히 지은이가 혼자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낡은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나 차갑고 기괴해서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아올랐답니다. 그냥 추억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여운이 남아 있었죠. 마치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가게 단골 손님인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전직 강력계 형사셨는데 오랫동안 제 반찬을 사가시며 살뜰히 안부를 묻던 분이었죠. 그날따라 제 얼굴이 흑빛이라며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차마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 때문에 속이 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들과 씨름하며 살아온 형사의 직감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다면서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때는 그저 위로의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의 형사적 직감이 정확했던 겁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은이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예단이며 예물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죠. 상민이는 그저 지은이가 시키는 대로 고개만 끄덕였고 제가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엄마는 왜 맨날 트집만 잡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어 갔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족 중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서러웠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 지은이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린다며 건넨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5년 전 뺑소니 사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낡은 신문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날짜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제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은이가 왜 상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왜 저를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군요. 지은이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도망친 비겁한 살인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행복을 꿈꿀 수 있느냐고. 이제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으니까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가게도 돈도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말입니다. 상민이는 저를 맹목적으로 믿고 사랑하니까 결혼 후에는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5년 전 그 빗소리를 떠올렸죠. 제가 그때 차를 세웠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자수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도 치밀어 오르더군요. 지은이의 복수심은 100번 이해하지만 아무 죄 없는 제 아들 상민이까지 이용하고 파멸시키려는 건 어미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제 죄는 제가 감당하겠지만 아들의 인생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죠. 5년 전 제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딸이 지금 복수를 위해 제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으니 가슴속에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죠.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 후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요. 단순히 복수가 목적이라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는 데에는 분명 더 크고 추악한 목적이 숨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저는 박 선생님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용기가 생기더군요. 과연 지은이가 숨기고 있는 진짜 검은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박 선생님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행동 개시하셨습니다.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답게 지은이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죠.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초조함에 손이 떨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박 선생님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그분이 말없이 건네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과거는 상상 이상으로 지저분하고 추악했거든요.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챙겼더군요. 하지만 그 돈으로 효도는커녕 유흥과 사치로 흥청망청 써대다가 1년도 안 돼서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후의 행적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진 그녀는 여러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꽃뱀짓을 하며 돈을 뜯어냈다는 기록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뒷장에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공범이 있었던 겁니다. 악질 사채업자 출신의 남자였는데 둘이 짜고 조직적으로 혼인빙자, 사기극을 벌여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지은이의 목적은 어머니의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명분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돈이에요. 어머님을 뺑소니범으로 협박해 평생 돈줄로 삼으려는 겁니다.
순간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군요. 저를 뺑소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결혼은 그저 합법적으로 제 재산과 아들의 명의를 가로채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제 아들 상민이는 그녀의 탐욕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었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죄에 대한 응징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순진에 빠진 제 아들을 그 더러운 욕망의 제물로 삼다니요. 이건 어미로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이제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전에 반드시 이 악연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더 확실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이와 공범의 대화 녹음이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저는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든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놈들의 뒤통수를 칠 차례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지은이를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청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지켜봤죠. 지은이는 여전히 상민이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흘렸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냉소를 보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심각해 보이더군요. 뭔가 다급하게 따지는 것 같았고 통화가 끝난 후에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즉시 박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분은 공범과의 트러블일 거라고 확신하셨죠. 박 선생님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지은이의 동선을 24시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죠. 지은이가 허름한 모텔촌에서 한 남자와 은밀하게 접선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류에 등장했던 그 사채업자 공범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장면을 고화질 사진으로 남겼고 모텔 방 옆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저는 치가 떨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으니까요. 야, 저 멍청한 아들놈만 구워 삶으면 끝이야. 저 늙은이 뺑소니 약점 쥐고 흔들면 가게고 뭐고 전부 우리 거라고. 결혼만 하면 그 집구석 재산 싹 다 털어서 튈 수 있어. 깔깔거리며 비웃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군요. 상민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지은이를 사랑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했죠.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운명의 결혼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박 선생님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됐고 식장 스크린에 영상을 띄울 준비도 마친 상태였죠. 박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머님도 다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반드시 구해낼 겁니다. 더 이상 제 비겁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희생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장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들었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저는 5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지은이의 가면을 벗겨버릴 겁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마치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혼주복을 차려입고 결연한 마음으로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는 지은이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 USB를 품고 있었죠. 박 선생님은 이미 식장 방송실에 잠입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군요. 상민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 순진한 아이가 곧 겪게 될 충격을 생각하니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식장 구석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쳤죠. 박 선생님이 멀리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비 완료라는 신호였죠.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겉모습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죠.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상민이는 벅찬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웃어둬라.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지은이가 단상에 올라 상민이 옆에 섰을 때 사회자의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서약 순서가 다가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마이크를 요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네자 지은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더군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웅성거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가 제 시어머니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오열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호소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꽂히더군요. 비난과 경멸이 섞인 그 눈빛들이 화살처럼 제 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했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텼죠. 지은이는 다가오는 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더군요. 이제 당신은 끝났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제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상민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엄마 하고 작게 불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말이 맞습니다. 5년 전 뺑소니 사고를 낸 죄인. 그게 바로 접니다.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고 상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빗길에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씨와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보세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요. 당신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 경찰 불러. 지은이는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객들도 동조하며 저를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박 선생님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어, 지은아. 갑자기 식장의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죠. 모텔 앞에서 지은이가 낯선 남자와 껴안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게 뭐냐며 술렁거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식장 스피커가 터질 듯한 볼륨으로 지은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저 멍청한 아들놈만 구워 삶으면 끝이야. 저 늙은이 뺑소니 약점 잡아서 가게까지 싹 다 털어먹자고. 지은이의 그 천박하고 악랄한 목소리가 식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식장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그녀는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과거에 수많은 남자들을 등쳐먹고 돈을 뜯어낸 내역, 보험금을 탕진하고 사채업자와 공모한 증거들이 줄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상민이는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이것 끄라고.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지은이는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와 형사신분증을 내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김지은 씨 당신을 상습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식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이는 수갑을 차면서도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죄는 제가 받을 테니 너도 내 죗값을 받으렴. 경찰은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자수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더군요. 저는 순순히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상민이가 울면서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안 돼 가지 마. 저는 상민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아들의 등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너무 늦게 용기를 냈어.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죗값 다 치르고 떳떳하게 돌아올게.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해. 저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속죄가 시작된 거니까요. 출소 후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삶의 터전인 시장통 반찬가게로 돌아왔답니다. 처음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과연 손님들이 저를 받아줄까 싶었거든요. 뺑소니범이 만든 반찬이라며 손가락질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더군요.
박 선생님과 오랜 단골 손님들이 제가 없는 동안 가게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어떤 손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고요. 제가 정직하게 만든 반찬 맛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상민이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지은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딛고 훨씬 더 단단해졌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무엇보다 엄마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주는 속 깊은 아들이 되었죠. 주말이면 상민이는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저를 도와줍니다. 투박한 손으로 팔을 다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장사가 끝나면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랍니다. 지은이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녀는 사기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하더군요. 공범이었던 사채업자 놈도 함께 줄줄이 엮여들어가 콩밥을 먹고 있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하다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더군요. 지은이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가난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짓밟고 이용하는 게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그녀도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뺑소니범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매주 면회를 오며 제 진심을 확인했고 이제는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줄이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 구경을 다니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답니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내심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숨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이틀이 멀다 하고 가게에 들러 반찬을 한 보따리씩 사가시곤 하죠.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법이죠.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쭈뼛거리며 낯선 여성이 찾아오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뗀 그녀는 자신이 지은이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걸 알게 되었고 덕분에 자신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죠. 우리는 둘 다 지은이라는 악연으로 묶인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생존자가 된 겁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위로를 나누었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만 오면 심장이 옥죄어오고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저 빗소리일 뿐이더군요. 차가운 빗줄기가 제 묵은 죄를 씻어내려주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상민이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장사 다 했어? 하며 환하게 웃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눈부시던지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들이 씌워주는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팔짱을 꼭 끼고 집으로 향했죠. 빗방울이 우산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상민이는 제게 오늘 저녁엔 뭐 맛있는 거 해줄 거냐며 어리광을 부리더군요. 저는 따뜻한 된장찌개에 계란말이나 해먹자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니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민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수저를 놓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껄껄 웃고 있었죠. 정말이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평범한 하루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더군요. 저는 그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내 인생이 비록 흠집투성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지은이가 떠오르더군요. 그녀도 언젠가 출소하면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녀도 삐뚤어진 욕망을 버리고 평범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는 밤이네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5년 전 사고 피해자분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이자 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분이 잠들어 계신 곳이죠.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무덤 앞에 무릎 꿇으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섰을 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더군요. 그로부터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가게 김씨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를 건네기도 한답니다. 상민이는 얼마 전에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 소개해 주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눈빛이 맑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예쁘게 만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조만간 좋은 국수 먹을 일이 생길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레네요. 지은이는 얼마 전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는 모르지만 부디 그녀도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원망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5년 전 그 빗속에서의 도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기에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이제 뼛속 깊이 믿습니다. 혹시 지금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네요. 저는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일 테니까요. 제 길고도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TV인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